한동석은 수북이 쌓인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호텔 사업도 투자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의 내리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우편물 사이에 끼워져 있던 한 통의 보고서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음성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가짜 제보자 신원 확인되었고 체포됐습니다. 잠시 정적. 한동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수화기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정확히 누굽니까? 지금 경찰 조사 중입니다만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신라주조 쪽에서 사주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신라주조 독고탁. 그 이름이 마음속에 박혀드는 순간 동석은 몸을 고추세웠다.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광숙 씨, 가짜 제보자 잡혔습니다. 전화를 받은 광숙의 음성은 다급하게 떨렸다. 뭐라고요? 정말요? 누가 그런 짓을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을? 광숙의 목소리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동석은 말없이 숨을 고르며 그녀의 마음을 함께 느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방관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겠노라고. 한편 오홍수는 술도가의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벤치 위에 앉은 형제들은 재정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흥수는 어딘가 마음이 붕 떠 있었다. 그날도 흥수는 늘 그렇듯 가벼운 농담처럼 이야기를 꺼냈다. 확 그냥 나 좋다는 건물주 팬이랑 결혼해버릴까? 빚 다 갚게. 형제들은 피식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천수는 한숨을 쉬었고 범수는 괜히 눈을 피해버렸다. 강수는 묵묵히 땅을 내려다보았다. 형제들 모두 알았다. 흥수가 웃으며 떠든다고 해도 그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지옥분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머리를 질끈 묶은 고무줄을 들고 있었고 뺨은 여전히 수줍게 상기돼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흥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작게 입을 열었다. 오빠 하룻밤 같이 보냈다고 해서 발목 잡을 생각은 없어요. 그런 거 나도 안 해요. 그 말에 흥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잠시 그가 입술을 꼭 깨물었다. 마음속 어디쯤에 쌓여있던 고마움과 허망함, 미안함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는 돌아서서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그 말이 더 아프다. 지옥부는 웃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감정은 다시 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 선 위에는 아무도 오르지 못할 만큼 미묘한 거리감만이 남아있었다. 형제들과 광숙은 오래된 나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회의실이라 부르기엔 다소 낡고 협소했지만 이 공간만큼은 독수리 술도가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광숙은 손에 들고 있던 대출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말없이 마주 앉아있는 오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 대출 연장 안 된답니다. 은행 쪽에서 상황을 이미 다 파악했대요. 그 기사 이후 거래처도 줄고 매출도 떨어졌고 신용도도 위험수위랍니다. 광숙은 고개를 떨궜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한숨을 간신히 삼켰다. 눈앞의 수치는 냉정했고 주변의 시선은 싸늘했으며 형제들의 얼굴엔 모두 말 못할 피로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포기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강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잠시 침묵. 광숙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었다. 우리가 지켜온 집이에요. 이 술도가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지금 포기하면 우린 그냥 여기까지인 거예요. 범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 그걸 보여줘야 해요. 진짜 술도가의 맛, 진짜 사람들의 정성.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편 세리는 한결의 고백을 거절한 직후였다. 그녀는 그에게 상처를 주기 싫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상처받을까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장면을 우연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장미애였다. 장미애는 딸의 표정을 읽었다. 당황스러움, 아픔, 망설임이 교차하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렇듯 감정보다 본능이 앞섰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해봐. 엄마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테니까. 그 날카로운 외침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고 세리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주저앉을 듯한 딸을 등진 채 미애는 눈가를 닫고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 길로 그녀는 한 사람을 찾아 나섰다. 바로 오범수였다. 범수의 앞에 그녀가 나타났다. 기억하겠어? 나 세리 엄마야. 범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잠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세리라고요? 미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엔 후회와 눈물이 엉켜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거야. 세리 아버지가 공금을 빼돌리고 도망쳤을 때 나는 혼자였어. 술도가에서 일자리라도 얻어야 그 애 키울 수 있었으니까. 범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마음을 주기 시작했던 세리가 그런 과거를 짊어진 사람이었다니. 복잡한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서 소용돌이쳤다. 그럼 세리도 이걸 알고 있나요? 아니, 몰라. 절대 모르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당신 앞에 나선 거야. 범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밖에는 연두빛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세리의 웃음이 떠올랐다. 밝고 순수했던 그녀의 눈빛이. 알겠습니다. 잠시만 시간 좀 주세요. 저도 정리할 게 많아서. 그의 말에 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안도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세리는 우연히 어머니와 범수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숨어있던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내가 원수의 딸이었다고? 그녀의 뒷모습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리의 마음에도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LX 호텔에 이른 아침. 햇살은 창문 틈새로 깊숙이 스며들어왔지만 한동석의 사무실 안은 여전히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용 전화기 위에 LED 불빛이 전멸했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통화를 연결했다. 말씀하시죠. 고문 변호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제보자의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회장님 예상대로였습니다. 신라주조 측에서 사건을 사주한 정황이 분명합니다. 동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꿰뚫듯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정확히 누굽니까? 누가 그 지시를 내렸죠? 정확한 명단은 확보 중이지만 독고탁 대표의 이름이 진술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동석의 의자 등받이가 미세하게 삐걱거릴 정도로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눈앞에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 대화들, 그간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자였군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독고탁의 명함 한 장.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놓았다. 명함 위에 엷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동석의 눈빛만큼이나 깊고 묵직했다. 동석은 자리에 일어섰다. 책상 옆 서랍에서 봉인되어 있던 자료 파일 하나를 꺼내 펼쳤다. 신라주조와의 과거 거래, 계약 해지, 그리고 그 이후의 마찰. 모든 게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젠 나도 할 만큼 해야겠군. 광숙 씨만 싸우게 둘 순 없어. 그의 손이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엔 광숙이 아니라 기자 출신 한 지인을 향한 전화였다. 정정보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들 기자들한테 뿌릴 겁니다. 진짜 이야기를 말이죠. 사무실 창문 밖 도시의 아침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석의 안은 고요했다. 결심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그의 눈에 잠깐 광숙이 기억 속에서 웃고 있었다.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사람. 이제는 그런 그녀의 등 뒤에서 지켜주겠다고 결심했다. 그 순간부터 싸움은 단지 광숙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제 독고탁과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예측을 남겨주세요.